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개편을 3월 안에 끝내자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위성정당 논란을 빚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의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했습니다. 정부가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축소를 지적하면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신재생에너지 기술력이 부족하다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검찰 수사 상황을 비롯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의 최대 변수가 된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 등 정치권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 새해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을 3월 중에 마무리하는 동시에 개헌 공론화 작업에도 착수하겠다는 건데요. 올 한해 민생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경제계, 시민사회가 하나 되는 원팀 정신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일성으로 강조한 정치개혁. 진영과 팬덤 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정치가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만큼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 김 의장은 국회가 법정 시한을 어기는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며 3월 처리를 목표로 한 선거제 개편 로드맵도 내놨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복수안을 만들면 국회 전원위원회의 회부에 매주 2회 이상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한 국민 참여도 적극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개헌을 공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특위 산하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법률의 근거에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헌 일정표가 담긴 헌법개정 절차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헌 논의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 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합시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경기 침체와 저성장, 고금리, 인플레이션,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올 한해 민생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회와 정부, 경제계, 시민사회가 원팀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등을 위한 1월 국회 소식과 관련해서는 여야 협의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오는 11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김진표 의장의 선거제 개편 의지는 곧바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소위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소위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 독식, 다수의 사표 발생 등 지역구에서 의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갖는 문제점을 논의했는데 대안으로 의원 2명 이상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위성정당 꼼수로 논란이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폐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개특위 소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다음 달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청한 복수의 선거제도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2월까지 어쨌든 안이 좀 나오고 3월 중에 여야 전체 의원들의 공론 또 여야 정당 간의 협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으로 압축이 돼서 3월 말 4월 초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 차원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도 나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제안하는 등 여야 모두 거대 양당 체제에 기반이 된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중대선거구제 등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은 장점도 있고 또 중대선거구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지고지선한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등을 통해서 예컨대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저희 민주당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여야는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거제가 내년 총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 정당별, 지역별 셈법이 복잡해 오는 4월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대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 행보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자신의 지역구 인천으로 향한 이 대표는 검찰과 정부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대통령실과 난기류를 보이는 나 전 의원은 당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소환 조사 이후 첫 민생 행보로 지역구인 인천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 검찰에 맞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부터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역사는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 안보 위기 속에 대통령은 당권주자 줄 세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민생부터 챙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은 당권 싸움에서 손 떼고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데 주력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어제 이 대표 검찰 소환길에 동행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지도부들 쫙 끌고 와가지고 세고하시하면서 검찰에 가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답니다. 이게 민주정당 지도자 대표의 자격입니까?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최대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 표명 후 첫 공개 행보로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등을 찾은 나 전 의원은 총선 승리가 정권 교체의 완성이라며 당의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대출 탕감 정책으로 빚어진 대통령실과의 일련의 갈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절대 화합, 절대 단합, 일치 단결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자는 뜻에서 나 전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과 충돌로 비춰지는 건 적절치 않고 출마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이라며 설 전엔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우위를 보이는 나 전 의원의 출마가 공식화되면 윤심으로 쏠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줄이는 내용의 전력 수급 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야당은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는데
여당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에너지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보고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끌어올리고 석탄과 LNG 발전량은 20%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운 2030년 목표치에서는 원전 23.9%, 신재생에너지가 30.2% 비중을 차지했는데 새 정부 들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정반대로 설정된 겁니다. 야당은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축소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줄일 거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입니까? 다른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탈석탄 기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만만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반면 여당은 우리나라의 기후나 기술력 등을 고려하면 기존 전력 생산 방식을 전부 탈피하기 어렵다며 정부 계획을 옹호했습니다. 비좁고 산이 많은 한국의 국토 여건이 신재생 발전 확대에 불리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정권의 그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 NDC 상향한 30.2%를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그 비중을 높여왔지 않습니까? 산자부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은 전 세계 국가의 공통적인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30% 목표는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1.6%라는 이 숫자도 현재 저희의 재생에너지가 이제 주로 태양광인데 태양광의 보급 속도를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도전적인 숫자입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해 국회 보고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는데 이번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의 원전 건설 발전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전 비중을 늘린 정부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전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급격하게 수정됐다는 논란은 여야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중국의 한국인을 상대로 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금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국내에서 시행 중인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중국 내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 등을 근거로 한 방역 강화였고 중국 측과도 사전에 소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화 강력 조치에 대한 첫 보복 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사태 원인이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군의 보고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장비인 제머가 수도방위 사령부에 있었지만 침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 국방부 등의 종합 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법률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주택산업연구원 변석영 책임연구원은 현행 법규엔 분양 대행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빌라 분양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도입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이제 계획을 밝혔는데 그 3월 안에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월 내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 거듭 밝혔는데요. 네. 이 4월 10일까지인 선거구 획정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이
탈법적 관행을 의장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앞서 밝혔던 정개특위 복수안을 전원위에 회부하는 안에 더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는데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매주 2회 이상 집중 토론을 실시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원위원회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이틀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 동안 열 수 있는 기구인데요. 심사보고, 질의답변, 찬반 토론, 의견 순으로 이루어지는 회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조사도 진행해 국민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4월 10일까지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이제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강한 의지를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이른바 정개특위도 오늘 소위를 열고 논의에 착수 들어갔네요. 네, 오늘 정개특위 소위에서 이 선거제 개편 관련 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사를 했는데요. 네. 이 소위에 상정된 13건의 법률안은 전면적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개선, 중대선거구제 개선 등입니다. 여야는 우선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엔 모두 합의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성정당 창당 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였지만 이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의견이 모인 겁니다. 다만 강론에선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함께 이 과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야당은 전국 단일 권역에서 광역권으로 나눠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나 시뮬레이션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좀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언급으로 논의가 촉발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의견도 오갔고 또 앞으로 비례대표제와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지역 리스크가 있는 만큼 논의는 사실상 이 비례대표제 개선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이 제출을 요청한 시한인 다음 달까지 복수안을 만들기 위해서 정개특위는 매주 1회 이상 모여 논의하자는 방침을 정했고요. 또 법정 시한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김진표 의장이 또 이제 개헌과 관련한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또 제시를 했죠. 네, 김 의장은 이틀 전 출범한 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에서 이 본격적인 정치 제도와 개헌 관련 논의를 이어간 뒤 또 여야 합의로 국회 헌법 개정 특위를 출범시켜서 개헌안을 최종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특위 아래 공론화위원회를 둬 이견이나 쟁점 사안은 여론조사,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헌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국민 참여형, 국민 통합 개헌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개헌 로드맵 실무 준비를 마치고 올해 본격적인 개헌을 추진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요. 네. 이 의장이 밝혔던 시간표가 그대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우선 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는 의장과 여야가 추천한 24명의 자문위원이 기본권과 경제, 국회 정부 형태, 정당 선거, 정치제도 개선 이렇게 4가지 분과로 나눠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자문위에서 개헌 기초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개헌 특위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함께 헌법 개정 절차법도 제정해 개헌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장은 꾸준히 개헌 방식에서의 공론을 강조했던 만큼 공론 정치의 기본 정신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투표에 대한 개헌 어려움을 토로했던 만큼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개헌할 수 있는 연성 헌법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개헌 일정표는 곧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헌 절차와 더불어서 이제 또 구체적인 개헌 내용도 밝혔죠. 네, 김 의장 앞서 모두가 이기는 윈윈윈 개헌, 대통령과 여야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헌 내용만 골라서 개헌을 하자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네. 여야 합의가 어려운 사안인 만큼 헌법 전체를 고치기보다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을 위주로 개헌에 나서자는 구상입니다. 먼저 김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내각제로 가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는 이원 집정부제 등을 언급했고요. 또 국회 예산심의권 실지라도 강조했습니다. 예산심의권의 경우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9월부터 11월까지 심의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럴 경우 10월 국정감사 기간과 중첩이 돼 예산안 심의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합니다.
이 심의 기간의 30%밖에 활용할 수가 없어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국회의 입장입니다. 김 의장 개헌안은 이런 예산 결산 시점을 앞당겨서 심의 기간 중첩 문제를 해소하고 또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부터 국회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안입니다. 특히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내년도 예산 합의 과정에서 대립이 더 극심할 것으로 보여서 개헌 필요성의 목소리는 더 큰 상황입니다. 이 밖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혹은 국회 선출제 도입, 그리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도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등 전임 의장들이 이미 개헌안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보고 여야 합의만이 남았다는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앞서 여야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선거법 개정과 함께 개헌 논의도 본격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과정부터 국회가 같이 이제 참여하는 안이 지금 많이 검토가 되고 있군요. 이 부분은 그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이제 부분이네요. 오늘 그 이슈 분석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1월 11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할 일 없는 시장 대 연탄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해 꾸준한 비판을 해오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홍준표 시장, 박근혜 대통령 문제,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을 바꿨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진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해도 제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뭐 언제든지 싸움을 걸어오면 제가 싸워줄 자신은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당대표감이 한 명도 보이질 않는다면서 당권주자 넷을 콕 집어 저격한 홍 시장의 글을 겨냥한 듯 보이는데요. 탄핵에 찬성하고 붕탕질을 치다 돌아온 사람. 진박과 야합해서 지도부에 입성했던 수양버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어정쩡하게 나쁜 사람. 배신자들과 야합해서 총선을 망쳤던 사람. 정확히 누구라고 칭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쩌면 더 노골적인 맹 비난을 한 건데요. 대구시장이 왜 중앙정치에 대해서 맨날 대구 어떻게 1인당 GRDP 30년째 꼴찌에서 벗어날지 그것만 고민해야지. 왜 패국에 남 비난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붓습니까? 저는 대구시장이 그렇게 할 일 없는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대구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는 유승민 전 의원의 직격에 홍 시장 역시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적반하장, 연탄가스, 이간질, 개과천선 등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강한 응수를 날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 시장은 대통령실과의 갈등 양상을 보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도 딱하다, 품격 없다 등의 연일 눈에 띄는 비판을 이어온 바 있는데요. 이 같은 홍 시장의 적극적인 찬전을 두고 일각에선 김장연대 두 사람과의 인연을 거론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윤심이 기운 듯 보이는 김기현 의원을 향한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내홍이 짙어져 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본격화된 당권 경쟁. 유승민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출사표에 따라서 더욱더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이심 전심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소환길에 친명계 좌장이자 36년 지기 절친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직접 그 이유를 밝혔죠. 저는 뭐 제가 안 가도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이심전심으로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지, 끝까지 옹호하고 응원할 사람은 정성호일 거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개인 자격으로 맞서야 한다면서 살짝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던 정성호 의원. 혹 친명계 균열 아니냐는 말도 나왔던 터라서 더욱 눈에 띄는 불참이기도 했습니다. 균열이냐 정성호 저한테 어떤 분이 손절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분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전 누굴 잘 떠나거나 제가 배신하지 않습니다.
손절과 믿음 사이 그 길고도 짧은 간극 속 최근 친명계 의원들도 고심이 깊을 듯한데요. 어젯밤 12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의 손을 맞잡으면서 눈물까지 보인 김남국 의원. 나왔다고 소리가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소환길과 귀갓길을 함께한 의원들을 향해서 여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범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조직들, 조폭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대표의 개인적 범죄 비리 혐의는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이 아닙니다. 이 대표 검찰 출석 현장은 반법치주의 결의대회 범죄 비호 세력의 준동이라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자신들의 이 같은 단합이 부러운 것이 아니냐면서 대수롭지 않은 듯 여유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부러운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분처럼 보여지는데요. 저희 당은 그런 모습 안 보여지고 있어서요.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 당 지도부가 같이 함으로써 당 대표를 지켜내겠다. 많은 국민들께 알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지지자들이 나가서 배웅하고 힘내시라 하는 것은 적당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검찰을 향한 맹공을 퍼부으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오늘도 승리를 다짐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는데요. 본격화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민주당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제 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조사에서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서 대부분의 이제 답변으로 이제 가름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의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정진석 국힘 이제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출두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굉장히 그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답은 정해진 기소라고 이제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했었는데, 이런 이제 기소를 예상하고서 굳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어 논리를 펼치지 않았던 것인지, 이재명 대표의 서면 진술서 이 태도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출두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출두를 만약에 3번 거부하게 되면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근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체포 동의안이 출두 불응으로 해가지고 넘어오게 되면은 당이 방어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두는 해야 되는데 이미 28일 물론 일방적인 일정이긴 합니다만은 한 번 출두 거부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출두 거부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봐서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갔고요. 뭐 서면 조사가 아닌 다음에 출두를 해서 가게 되면은 이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를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카드를 일단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있고, 네. 그 대신 뭐 포토 여기 그 굉장히 많은 질문을 답해야 되고, 그 거의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출두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괴롭다고 그래요. 네. 그 괴로움, 그렇죠. 하여튼 그 포토 세레머니가 피의자들이 받고 있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어저께 보셨다시피 굉장히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또 부담이 되고요. 하여튼 그러나 또 검찰의 이 12시간 정도의 조사에서 검찰에 또 하다가 보면 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전술 전략은
일단 피의자로서는 굉장히 영리한 작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저께 이제 검찰의 패를 조금 읽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유리한 점은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기소로 가는 거죠. 다만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이제 검찰이 결정해야 될 차례죠. 답정 기소는 정해져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다 아시는 대로 어제 장면 검찰에 출두하게 될 것이다.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다. 언제부터 이야기됐죠? 작년 2월 달에 언제?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 선거 후보가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나올 때부터 사법 리스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저거는 그냥 예정됐던 거잖아요. 냉정하게 본다면. 네. 어제 일이 예견됐더니 어제 닥친 거예요. 그런데 뭐 제 전략은 이렇게 언론에 비친 대로 계속 조사받아 본들 더 자기가 더 많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A4 용지 6장으로 써간 걸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꾸 물으면 부장검사가 자꾸 추궁을 하면 제 답변서로 가름합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거죠. 이게 뭐 현명하냐 안 하냐는 제가 잘 모르겠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법적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은 본인도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알고 있고 검찰도 알고 있다면 법원에 가서 싸우겠다. 뭐 이런 취지일 텐데 어제 재밌었던 게 제가 원래 들어갈 때는 뭐라 그랬죠?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인 줄 알고 나 조사받으러 갑니다. 하고 조사 12시간 조사받고 나와서는 오늘 한 말 보면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왜? 조사받아 보니까 검찰이 알고 있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을 거라는 짐작이 가요. 어떤 데면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네이버나 두산건설이나 차병원의 관계자들 진술을 이미 조사를 다 마쳤어요. 검찰 입장에서. 그걸 갖다 들이댄 거죠. 이재명 대표한테. 네. 그러니까 허리하는 말로 정진상이 그랬답니까? 나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빠져나오려 하겠지만 상당수가 제가 보기에는 뭔가 검찰이 법정에서 제출할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기소하겠구나. 기소하면 법정에서 붙어봐야지. 이 정도가 아마 상황 정리 아닌가 싶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키맨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수사가 변곡점에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대장동 사건도 연루가 돼 있죠.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어제 간 것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고 네. 중앙지검에서 대장동이나 백현동 걸 하고 있는 거고 또한 이 지금 변호사비 대납은 어디 뭐 수원지검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수원지검입니다. 그렇죠. 네. 수원지검 사는데 그러면은 김성태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죠? 쌍방울 김성태가 첫째는 어떤 쌍방울에 이재명 전 지사 또는 시장과 관련된 인물들이 변호사로 사회이사 무슨 이런 데로 많이 가 있었어요. 또 변호사비 대납이 대표적인 사건이고 또 북한 지사 시절에 그렇게 굉장히 추진했던 대북 지원 사업의 연결고리 가운데 이화영 전 부시장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모든 게 김성태와 쌍방울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도망 안 갔어요. 수사를 피했다고.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수사 라인이 바뀌면서 수원지검장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조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건 나왔잖아요.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빨리 지금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튀었단 말이에요. 도주한 거죠. 튀었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5개월 만에 잡혀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든 뭐 전직은 의심스럽지만 기업을 살리고 자기가 사는 게 목적이라면 검찰 추궁에 검찰이 또 여러 군데 조사해서 갖고 있을 추궁거리에 잘 못 버틸 거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 국내 소환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소환된다면 검찰의 날카로운 추궁에 무너질 공산이 커요. 네. 이 김성태 전 회장이죠. 이분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상 공개되고 알려진 비밀이었습니다. 이분이 태국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꽤 됩니다. 네. 검찰도 알고 있었어요. 태국에 아주 구체적인 지명과 그 리조트 이름까지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앉아보았느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검찰 쪽하고 김성태 측하고 해서 여러 가지 대화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고요. 김성태의 관심은 회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가 잡혔다는 것은 어저께 사실은 성남지청에 이 대표가 출두했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큰 뉴스라고도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김성태가 언제 오느냐라는 것이 지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것은 김성태가 뭔가 얘기를 하러 들어오는 거지 그냥 덜렁덜렁 혼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직 안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송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송환 절차가 잡았다고 해서 바로 신병을 한국으로 넘겨주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붙잡힌 피의자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쓰겠다고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그러니까 있겠군요.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네. 그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김성태 회장이 하여튼 나는 그럼 빨리 들어가서 내 죄를 속히 밝히고 말하는 유동규 씨처럼 내가 진 죄는 받겠다. 그러나 내가 지지 않은 죄는 받지 못하겠다. 만약에 이런 방침을 세워서 빨리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 간의 일종의 뭐 그 딜의 가능성도 좀 전에 그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꾸준히 있었고요. 네. 이게 최근에 어디 일간지에 보도도 됐어요. 그런데 그 보도에 대해서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저는 그 보도에 나온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는데요.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것을 부인하는 얘기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 보도는 거의 맞다고 봅니다. 네, 김성태 회장의 향후 또 이제 행보 귀국을 할지 행보가 이제 또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최대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신병 확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지 그렇다면은 청구를 한다면 체포 동의안이 또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국회에서 또 표결로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게 될 텐데 검찰의 선택이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법률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혐의가 160억 이상, 180억까지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억 이상이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적용을 받고요. 이 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회의원 신분이고 더군다나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정치적 검토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체포 동의안을 어쩔 수 없이 보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될 경우에는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 그러면은 판사의 그 판단을 받을 수 없이 바로 기소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뭘 검찰이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곧 주말 주초를 거치면서 결정이 될 텐데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범죄 비호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보낼 거고요. 이건 뭐 너무나 부결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보내겠죠. 이걸 놓고는 이제 정치적 고려를 하겠죠. 제가 보기엔 검찰에서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검찰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는 게 맞다는 논리라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유심히 보셔야 될 대목이 수원지검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이 세 군데가 어떻게 판단에 다른 거예요. 수사가 여러 가지가 되고 있죠. 대장동 되고 있죠. 성남FC 되고 있죠. 김성태가 들어오면 다시 저 수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또 제대로 수사될 거. 세 개 중에 한 군데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세 군데, 두 군데, 한 군데 또는 두 군데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고 국회 넘어오게 되면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는 이제는 노웅래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앞에서 여야 의원들 앞에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 범죄 행각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형국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봐요. 제 눈에 그렇게 비춰져요. 물론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법원에서 알아서 부결되고 법원에서까지 기각된다면 부결되면 뭐 그만이지만 그래서 여파가 좀 있겠지만 검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영장 청구 가능성을 제가 볼 때는 훨씬 높다라고 봐요. 검찰의 논리 구성상 그리고 어떤 행태나 이런 거 볼 때는 영장을 청구 안 함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봐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에 출석을 했던 이재명 대표를 따라서 정말 그 많은 지도부와 민주당의 의원들이 함께한 것을 보고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조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은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요구로 또 맞불을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야 그 장외 여론전이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러니까 여러 명 의원들끼리 당 대표니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게 민주당의 지지자층 당원들한테는 야 우리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어찌 됐건 대표와 함께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있을 수 있는 거 봐요. 그런데 제 3자들 눈에 특히나 중간층들 눈에는 중도층 눈에는 왜 저렇게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이른바 그 사업이 있을까 언제부터 논의됐던 건데 여기에 다 끌려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함직하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부분인데 김건희 여사가 국민적으로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우리 대표를 손을 대는 순간 우리는 대통령 부인을 걸고 넘어질 거야. 이렇게 비치는 제가 볼 때 좋지도 않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구속자들이 아마 대여섯 명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재판받거나 검찰 수사받고 재판받는 거에서 한 번도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사실 우리 김건희 여사가 우리하고 같이 공범이었어요. 아니면 짜고 했어요. 아니면 정보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함직한데 그러면 만약에 영부인을 물고 들어가면 더 자기들이 강해지니까. 근데 한 번도 이야기 할 거라는 생각은 또 해봐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면서 왜 기소 안 하냐, 왜 조사 안 하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 지금 검찰의 특징을 볼 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에 하나 그 윤석열 예비 후보의 부인 문제를 저런 식으로 수사를 나왔는데 수사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압박하는 민주당 내의 그 위원회 같은 그 성격의 모임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그거 있죠. 그건 원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겠어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은 대권으로 직행합니다. 절대 안 할 거고요. 그러나 하여튼 이런 류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건희 여사는 단골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고요. 어저께 그 모습은 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갈립니다. 그리고 장단점도 분명히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혼자 가서 외롭게 정치 탄압을 받는 모습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복수의 소환, 복수의 체포동의안, 복수의 기소가 있을 텐데 그러면 매번 이렇게 할 거냐. 매번 이렇게 찬반 집회를 하면서 그 검찰청 주변에 이런 소란과 소음을 계속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그 김건희 여사는 오늘 그 대구를 또 방문을 하는 등 최근에 오히려 더 좀 활발한 그런 행보를 또 보이는 모습을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그 또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검찰 출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인지 사람들이 또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7인회에서도 4명이 또 같이 함께 동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 친명계의 균열 조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세요? 7인회 중에서 한 분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들은 것은
지난번에 계양을에 이재명 그때는 대표가 아니죠.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때 분명히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네. 계양을에 나가는 건 난 절대 반대다. 계양을에 나간다고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이 후보 옆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좌장격에 해당하는 정성호 의원인데 물론 뭐 개인 일정 확인은 됐지만 개인 일정이 뭔지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리 개인 일정이 있다고 그러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7일 내에 좌장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나가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안 나갔다는 것은 오늘 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 대표에게 양해를 구했고 이 대표가 충분히 했고 내가 안 나가도 마음은 같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넘어갔는데 저는 이건 그냥 변명이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7일 안에는 갈래가 틈이 생겼다라고 봅니다. 정성호 의원도 그러면 거리두기의 차원으로 해석이 된다는 최근에 건가요? 어디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걸 전달을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저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옆에서 관찰해 보기에는 이런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강성 지지자들의 예상되는 공격, 배신자야, 수박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상당히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내년에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칠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지금 검찰의 움직임 때문에 다들 함께 가자는 걸로 묶여 있지만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는 거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년 선거 이재명 대표 얼굴을 치를 수 있는 거야 수도권 의원들한테 물어본다면 항상 이 대목에 대해서는 글쎄 두고 봅시다 라는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제가 뭐 그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한 나경원 전 의원 그 당대표 출마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윤심에 또 반하는 길을 또 걷게 될 수도 있잖아요.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제가 원래 본인도 아마 반반일 겁니다. 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내려놓고 나서 다음 주에 여론조사도 보고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때 여론조사에서도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특히 계속 1등이 나온다면 1위가 나온다면 또 심지어 김기현 의원보다 훨씬 차이가 벌어진다면 출마해도 되겠다는 나름대로 그걸로 받아들일 테고 만약에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하면 조직도 없고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이 마당에 어려울 거로 판단할 거다. 제가 보기에는 참 대표 출마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람들 다 빠져나가죠. 또 당원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대통령하고 이렇게 척을 지면서까지 하면은 우리는 나경원을 못 도와주지라고 하는 그 바람이 분다면 굉장히 쉽게 해서 빠질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나경원 사선도 하고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저런 식으로 구박하고 말이야. 저렇게 이지미하고 왕따시키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에서 오히려 동경여론에 쏠릴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보다는 좀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참 흥미롭게 봐요. 민주당이 이제 여당일 경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을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만약에 당시의 대통령이 당신은 안 되겠는데 라고 그러면 아니 대통령 당신이 뭡니까? 그러면서 더 나오죠. 오히려 인기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국힘당은 체질과 그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니까 아마 저런 일이 있고 지금 나 의원도 저렇게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네. 이건 1초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나가는 겁니다. 네. 지지율 높고 뭐 당원들이 다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만 보면은 김기현 의원의 더블 이상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힘당은 다르고 나 의원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온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고민이 깊을 거고 주초에까지도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나 의원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출마해볼까 이렇게 결정할 수는 있겠죠.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던 전현직 의원들이 전부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쉽지 않죠. 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출마를 강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길 리서치가 7일에서 9일 사이에 그 국민의힘 지지자층을 대상으로 이제 차기 당권 여론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결과가 이제 그 나경원 전 의원이 30%, 김기현 18%대, 유승민 14%대, 안철수 13%대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김기현 의원하고 오차 범위 밖에서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7일에서 9일이면 대통령과 이제 갈등설도 이제 불거져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갈등도 일부 이제 반영이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차기 당권 도전 경쟁 판도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달려 있죠.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면은 얘기는 좀 예측이 약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나 의원이 안 나온다면 이건 뭐 그냥 김기현 의원 독주로 가는 거 아닐까 싶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결선 투표도 한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약간 좀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있을까요? 저는 안철수 의원 옆에도 현직 의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이 아마 원외가 몇 명 붙어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나경원이냐 김기현이냐 이게 싸움으로 보신다는 말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참 특이한 현상이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많이 안 한다는 사실. 언론에서도 언급을 안 하고 평론하러 나온 정치 평론가들도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존재감이 이 대목은 뭐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인데 본인께서는 결국은 이걸 어떻게 보면 후보 단일화로 해서 정권을 교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이 정권의 연대 보정인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나만큼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겠지만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있는 눈치를 하면 뭐가 좀 뻐극대는 것 같다는 느낌적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 하나 하고 지금 김기현 의원이 약간 어색해질 상황이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요 며칠간 계속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나경원 이야기만 나오는데 김기현 의원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며칠 상관에. 네. 이런 대목도 가장 지금 지지를 많이 받고 국회의원들이 몇십 명이 출정식에 왔다는 일이 어떻게 보면 당심이 실린, 윤심이 실린 당권 후보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본인이 좀 자기 능력 발휘를 더 해줘야 돼요. 김기현 의원이.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 외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낮엔 3월의 초중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영상 1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서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쯤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기온이 당분간 오르는 만큼 미세먼지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